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항상 그렇게 할게요. 항상 그 전날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한 10분 정도? 그게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듣게 되면 10분 리뷰가 아니라 어제 했던 거, 그 전날 했던 거를 조금 이제 깊숙하게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새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어제 했던 것이 수요의 탄력성 얘기를 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소득 탄력성에 관한 개념들이 정상제, 열등제, 또 필수제, 사치제. 그래요. 교차 탄력도에 관한 개념들이 뭐였어요?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독립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독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떤 함수가 독립된 재화를 도출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곱더글라스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되는 두 재화는 항상 독립관계다. 이랬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직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조금 이게, 그래프로도 가고, 수리적인 기법으로도 가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자, 조세 부과의 효과라는 것을 봤는데, 이 조세가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나중에, 소비자 선택이론 가면, 지금처럼 부분균형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균형 분석으로 봐요. 여러분 책에 보면 부분균형 일반 균형 분석 읽었죠? 부분균형 분석은 뭔지 알겠어요? 일반 균형 분석은 뭔지 알아? 기본적으로 시장을 두 개 이상의 시장을 같이 보면 이걸 일반 균형이라 그래요. 우리 현실의 시장이 굉장히 많잖아. 생산물 시장도 있고 화폐 시장도 있고 노동 시장도 있고 외환 시장도 있고. 근데 이 시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시장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일반 균형이라 그러고, 딱 떼서 생산물 시장만 본다거나, 또는 화폐 시장만 본다거나, 이런 걸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미시경제학에서는 하나의 시장만 봐. 생산물 시장만 지금 계속 볼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갈 때까지? 저기 시장 조직론 지나서 생산 요소 시장 갈 때까지. 여기 이제 부분균형 분석이에요. 부분균형 분석은 어떤 시장이라고? 하나의 시장만 보는 게 부분균형 분석이라 했어요.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하나 있고, 왜 우하향한다 그랬지?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이게 점점 체감하니까. 한계 편익 처감, 한계 효용 체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랬는데요. 왜 우상향한다 그랬죠? 생산자가 수취하고자 하는 최소 수취 의사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왜 수취 의사가 많아진다고? 비용이 많아져서. 생산 비용이. 그래서 이거를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라 그랬고, 요거를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라 했어요. 한계 편익 곡선, 한계 비용 곡선. 자,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균형이고요. 이게 최초의 P0, Q0고, 요 P0는 조세 이전 가격이라 그랬어요. 조세 부과 이전 가격. 여기 또 조세 부과 이전 수량. 자, 모든 정책은 앞으로 정책을 많이 볼 거예요. 모든 정책이 모형 내에서 주어져요, 모형 밖에서 와요. 모형 밖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 변수라 그래. 모형 바뀌니까 외생이에요, 내생이에요? 외생 변수라고. 그래서 이 정책이 주어지면 그 정책은 모형 밖에서 오는데 항상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돼. 어떤 측면이냐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요. 두 번째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세 번째는 뭘까요? 균형은 그건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네. 뭐가 바뀌냐면 어제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 후생. 그래서 항상 충격이 주어지면 세 가지를 봐야 돼. 이건 미시경제학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까지 다 일관돼요. 정책을 보면 반드시 세 가지는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토핑마다 추가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추가로 봐야 돼. 기본으로 뭘 봐야 된다고? 가격, 수량, 후생. 그래서 먼저 가격을 보고 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 그래. 가격 효과. 이거를 영어로 프라이스 이펙트. 요 가격 효과.
자, 두 번째는 일단 써놓읍시다. 수량 효과. 가격 효과, 수량 효과. 수량 효과는 말 그대로 퀀터티 이펙트. 퀀터티 이펙트. 수량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웰페어, 후생. 후생 효과. 갑자기 영어로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 웰페어 이펙트, 웰페어, 후생 효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봐야 된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먼저 항상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곡선의 움직임을 먼저 설명해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두 번째는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냐? 균형점이. 세 번째는 여기 축에 있는 거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축에 있는 걸. 가격은 어떻게 변했고, 두 번째 수량은 어떻게 변했고, 이 내부에 이제 이 안에 모형 안에 후생이 어떻게 변한지를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곡선이 어떻게 변했냐, 두 번째 균형점이 어떻게 변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부터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수량이 어떻게 변하고, 후생이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보면 가장 먼저 조세를 공급자에게 붙이냐 수요자에게 붙이냐. 어제는 이제 공급자에게 붙인다 그랬죠. 판매자에게 붙이면 판매자의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가 바뀐다 그랬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게 더 많아진다 그랬죠. 왜? 정부한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더 많아진다 이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청자로 보통 이제 텍스 이렇게 해서 ST 이렇게 써요. 텍스, 세금 부과 후의 공급 곡선이죠. 이건 뭐예요? 세금 부과 이전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그래프에다가 그래프는 원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래프 설명 부분하고 이 내용 부분하고 분리가 돼. 그런데 지금은 그래프에다가 가능하면 많은 설명을 해두세요. 그래프 이동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좌측으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방금처럼 요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고 새로운 균형점은 이게 B점인데 이게 이제 시장 균형이죠. 방금 곡선 어떻게 이동한다고? 공급 곡선이 좌측 간다. 두 번째는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간다. 그리고 뭐 설명해야 돼 이제? 얘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P1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수량은 Q1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가격 수량 다 얘기했네. 가격은 올라간다. 두 번째 수량은 퀀터티, 수량은 거래량은 떨어진다. 이렇게. 그런데 그 가격이라는 것이 누구와 직면하는 가격이냐 이거예요. 누가 직면하는 가격이에요, 이거. 이 시장 가격은 소비자가 시장 가서 이제 물건 살 때 이 가격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게 시장 가격인데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에요. 바이어의 가격, PB. 바이어의 가격, 구매자 가격. 그리고 세금만큼 조정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금만큼 조정된 가격이, 조정된 가격. 이것이 이제 우리가 PS, 셀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판매자 가격, 실제 어떤 가격을, 소비자로부터 어떤 가격을 받아서 요 PB 가격을 받아가지고, 요 사이만큼은 뭐 내고, 세금 내고, 자기가 정말로 판매자가 갖는 가격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150원의 가격에 팔아서, 세금이 50원이면 내가 실제 받는 가격은 1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정부에게 세금 낸다, 이랬어. 자, 그래서 요 P의 가격이, 요 PB의 바이어의 가격과 PS 셀러의 가격이 분리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세를 붙이면 분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했고, 후생 쪽이 아주 중요한데, 후생 쪽이. 자, 보세요. 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소비자 잉여를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로 해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이것과 실제 지불 요거의 차이라 했어요. 이게 뭐라고? 소비자 잉여라 했어. 다른 색깔로 표시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인데 실제 수치 가격 여기라 있어. 그래서 이게 원래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위쪽은 뭐고? 소비자 잉여고, 아래쪽은 뭔데? 생산자 잉여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렇게 바뀌었어. 자, 소비자 균형점이 여기로 갔으니까요. 요 면적이죠, 이제. 최대 지불 의사는 이건데 실제 지불은 이거잖아. 이렇게 떨어지고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는 생산자 균형점이 아까 여기다 했어. 요 생산자 균형점, 이 가격 받는 거.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요 노란색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생산자 잉여는. 그리고 요 사이가 이제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의 크기란 말이죠. 세금. 요게 정부가 세금의, 요 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세금의 크기야. 응?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해봅시다. 소문자로 알파, 베타, 가마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A, B, C 할게요. A, B, 여기 C, D, 여기 E, F 이렇게 해봅시다. A, B, C, D, E, F. 자, 그러면 우리 후생 이제 평가할 거예요. 후생은 항상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 이렇게 말하고, 이 소비자 잉여의 변화, 이 변화지 이게 항상 증가한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이거는 보통 이제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감소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앞에 붙이는 책도 있고,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감소하면 이렇게 쓰자, 이런 책도 있어. 책을 보면 복잡해. 하여튼 근데 요건 하여튼 증감이에요. 증감. 꼭 증가가 아니라 증가 감소 포함하는 거다. 소비자 잉여는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요 A, B, C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좀 처음이니까 조세부가 이전, 조세부가 이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조세부가 이전에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 소비자 잉여가 A, B, C였잖아요. 그래서 A, B, C 써봐. A하고 B하고 C였어. 소비자 잉여가. 조세부가 이후는 어떻게 변했다고? 요 A로 줄어들었다고. A로. A로 줄어들었어. A로. 우리가 생산자 잉여도 한번 봐봐요. PS, 프로듀서 서플러스, 컨슈머 서플러스. 자, 조세부가 이전에는 뭐였어요? D, E, F였잖아. 노란색.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 F만 남았어. 요 D, E, F였는데 이제 뭐만 남았어? F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잘 들으세요. 요거를 뭐라 그랬어? 소셜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라 그랬어요. 소셜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 이 사회적 잉여 안에는 정부 부문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걷거나 정부가 보조금 주거나 하여튼 정부 부문이 여기 들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정부 부문은 또 별도로 표시해야 돼. 요 SS가 아니고 뭐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요 터리프. 혹은 텍스. 이건 지금 터리프는 보통 이제 그 조세 중에 관세를 터리프라고 그러고, 요거는 텍스, 그냥 텍스. 이 텍스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종가세, 뭐 종량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 그런데 요 텍스야. 텍스의 크기. 얼마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요 PB와 PS의 가격 차이를 요만큼을 누가 가져가? 정부가 가져가는데 실제 거래량은 이거죠. 이만큼의 거래 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가니까 세금은 B하고 D를 합한 거지. 응? 조세 이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조세 이후에만 이게 생겼어. B하고 D. 결과적으로 이 SS하고 텍스하고 이걸 다 고려한 걸, 전부 다 고려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이라고 그래요. 사회후생. 사회후생은 어떻게 변했어?
A, B, C, D, E, F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A, B, C가 없고 C가 사라졌고 D, E가 사라져 버렸고 F만 남았네. 그러니까 C, E가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가. 여기 사회후생 감소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어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사중손실. 이걸 사중손실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사중손실이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초과부담 이렇게 불러요. 초과부담. 사중손실을 뭐라 부른다고? 초과부담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뷰가 전날 거를 반복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 약간씩 조금 더 들어간다. 그래야 우리가 확장성을 가져야 돼. 항상. 그래서 여기 이제 초과 부담이라 그러는데 초과 부담을 영어로 excess burden 이렇게 불러요. excess burden. 초과 부담. 왜 초과 부담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왜 초과 부담이라는 용어를 써? 우리가 후생 변화를 보면 소비자 후생은 얼마나 감소했다고? B, C. 소비자 후생이 아까 요 A, B, C에서 A밖에 안 남아서 B, C가 사라졌잖아요. 소비자는 B, C만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어. 그런데 그 중에 정부가 가져간 건 뭐야? B밖에 안 가져갔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C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사중손실을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실제로 조세 부과를 통해서 소비자가 경험한 그 감소분은 BC인데 조세를 초과하고 있죠. 조세 B만큼을 초과하고 있잖아. 얼마만큼? C만큼. 응? 그러니까 소비자가 조세 납부액 B만큼 납부하고 있고 실제로 감소한 것은 BC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조세 납부액을 초과해서 후생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후생이 감소하고 있잖아. 이거를 사중손실. 누구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자는 어때? 생산자는 어디서 B, D, E, F에서 F밖에 안 남았으니까 D가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그 D 중에 D는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사라진 게 아니고 요 E만 사라졌다고. 생산자가 실제 조세 부과를 통해서 후생 손실된 부분은 요건데 그게 조세 납부액을 초과한 부분은 얘다. 이거. 조세 납부액을 초과해. 초과 부담.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잘 알아둬야 일반 균형 감면 XY 두제와 평면에서 이제 초과 부담 나중에 뒤에 가서 뭐 대등 변화, 뭐 보상 변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조금 더 추가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뭐 안 괜찮으면 어떨 거야? 죄송해요.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이니까.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57페이지. 자, 거기에 그래프가 한 개 그려져 있는데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그려봐. 그 물품세 부과의 효과 옆에다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그려봐요.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만 좀 그려봐. 수요 공급 곡선. 거기에 뭐 굳이 뭐 디맨드 서플라이 다 안 써도 되겠죠? 쓰지 말고 간단하게 선분만 그려놔봐. 선분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선을 다 보내세요. P0, Q0 이렇게 쓰고 P0, Q0. 여기 직선으로 여기다가 실선으로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 가로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맨드 프라임 이렇게 디맨드 프라임. 수요 곡선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애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해 이렇게 만나는 애죠.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수요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해요. 그래봐요. 이거. 조세부가 이후. 조세부가 이후. 자, 가격이 조세부가 이전 가격이 원래 피제로였어. 가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그 가격은 바이어의 가격이야, 셀러의 가격이야? 시장 가격이니까 누구 가격이겠어요? 바이어의 가격이야. 바이어의 가격. 그 아래로 점선을 쭉 끌어내려가지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가 누구 가격이라고? 셀러의 가격. 자, 그러면 바이어는 조세부가 이후에 가격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전혀 안 내. 누가? 소비자가 전혀 세금을 안 내. 이렇게 생겼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우리가 어제 탄력도 얘기하면서 수직의 탄력도, 수평의 탄력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전혀 탄력도가 변하지 않는 탄력도가 0이라 그랬고, 이런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미세하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버리고,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 버리면 제로로 가버리고, 완전 탄력적이라 그랬죠. 여기 옆에 써놔요.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조세 부담을 전부 다 누가 져요? 생산자가. 생산자가 전체 조세 부담을 부담해.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제 탄력도 얘기를 어제 제가 현대자동차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탄력도가 어떻고? 미국에 비해서 탄력도가 낮고 미국 시장은 높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시장 브랜드 이미지가 좀 좋아가지고 현대차를 버리고 다른 차로 갈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물론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대체재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대체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얘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도망갈 데가 엄청 많아. 대체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조세를 정부가 부과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세 부담을 떠안는 것입니다. 탄력도에 대한 약간 우리가 개념들을 조금 응용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가격, 그 뒤에 58페이지에 어제 한 것까지 다 읽었나요? 전가가 뭐라 했어요, 거기? 전가.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세요. 조세 부담의 전가. 조세 부담이 밑줄, 큰 줄로 써져 있네. 다른 경제 주체로 떠넘겨지는 것을 조세 부담의 전가라 그러고, 떠넘겨지고 완전히 이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냐? 이 상태가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 부담의 귀착 그랬죠. 귀착. 귀착. 그래서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고 해서 밑줄 긋으세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강제로 떠넘긴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 경제학적인 역학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반대로 돼 있겠죠. 당연히 항상 내가 크면 너는 작은 거잖아. 제가 크면 나는 작은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 항상. 그래서 물품세의 가격이 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크다. 그 말은 탄력도가 작을수록 얘가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곧 수요자의 세금 부담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자의 세금 부담폭은 그만큼 작아진다는 걸 뜻한다. 예를 들어서 밑줄 그으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0이라는 것은 도망갈 데가 없어 수요자가. 그러면 조세 붙이면 다 얘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 원이 된다. 이는 모든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하고, 반면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무한대일 경우,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부담 전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독자 스스로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예. 스스로 생각을 해봤죠? 지금 해본 거예요. 네, 해봤어. 예. 자, 가격 규제 효과인데, 거기 정부가, 그럼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장의 힘과 무모한 대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무모하다는 것은 잽도 안 되는 애가 자꾸 달라들어서 시장하고 싸우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가만 내버려두면 미시경제학의 전체 주제가 그거야. 가만 내버려두면 가격이 알아서 다 할 텐데 자꾸 가격 체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정부가 달려드는데 항상 그 결과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59페이지 보면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가격 상한제, 프라이스 실링, 천정을 두고 그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가격 상한제는 천정을 두고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거지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제. 요게 바닥을 뒀어. 바닥을 뒀다는 것은 그 이하로만 못 받는 거지 그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쇠고기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 다음에 쭉 있고, 쇠고기 시장 가격 상한제. 뭐 실제로 뭐 쇠고기 시장에 우리나라 가격 상한제가 있나요? 없어. 이 자유 경쟁 시장인데 뭐 거의 상한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자율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제. 여러분 아무리 제3금융권이라도 이자를 100%, 200%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율 39%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상 못 받아. 예전에는 사채시장 가면 몇백 % 받고 그랬는데 이거 다 불법이에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료 규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규제. 우리가 이제 서민 주택에 대해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료 규제가 아직도 있고요. 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가 가끔 여러분 들어볼 텐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격 규제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이게 오늘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 번호를 붙여서 첫 번째 이게 조세 부과의 효과. 두 번째는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 이자율 규제, 부동산 임대료 규제, 이런 것들.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이 있고,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있어.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서플라이 커브가 있어요. 자, 이런 걸 그릴 때도 이제 우리가 항상 가운데 그렸는데, 이제 약간씩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그래프는, 여러분 나중에 답안을 쓸 건데, 그래프는 크게 그리세요. 그래프는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될까요? 최소한 6줄. 좀 크면 8줄. 크게 그릴수록 좋아. 크게, 큼직큼직하게. 평소에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꾸.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우리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아래쪽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위에다가 이제 윗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데를 조그맣게 그렸고 서플라이 커버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자 보세요. 시장에 아무런 정부의 개입이 없고 규제가 없다면 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여기겠지. 그렇죠. 이게 P0 가격이고 Q0의 요만큼의 거래 규모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두면 제3금융권 이런 데서 엄청난 이자를 받는단 말이죠. 몇백 % 이런 이자를 받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건 너무 높아. 그래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게 상한 가격을 정했다. 이렇게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을 묶어놨어. 그러면 공급 곡선이라고 뭘 했어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뭐 하고자 하는 거? 공급,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거. 얼마만큼 공급해? 이만큼 공급하겠지. 이만큼 공급자가 뭐 하겠어요? 공급하고자 하겠지. 서플라이, 공급량. 그리고 이만큼 소비자는 뭐 하고자 해요? 수요하고자 하겠지. 수요량, 이렇게 수요 공급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시장에 수요를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인데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아. 이런 것들을 초과 수요라고 이렇게 불러요. 초과 수요. excess supply. 초과 수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묶여놨기 때문에 소비자는 저렴하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는 나는 이 가격 받아야 되는데, 얘가 그냥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니까 시장에 별로 공급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초과 수요가 있다면, 결국은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없어요. 시장에 누가 공급을 해줘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가격이 이렇게 이제 블랙 마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가격이 이렇게 실제 요 적은 공급 물량에 대해서 아주 높은 요 가격으로 더 가격이 치솟을 수 있어. 암시장이 블랙 마켓이 형성되면서. 두 번째는요. 요 초과 수요를 이제 어떻게 배분할까요? 먼저 오는 사람 먼저 준다. 선착순이에요, 이게. 선착순. 먼저 뛰어오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면 이득이지. 선착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할당을 해요. 제가 먼저 오기는 먼저 왔는데, 제가 과연 쟤한테 내가 팔아도 될까? 이제 이자 같은 거, 은행 같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만성적인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먼저 갔다고 먼저 돈 주나요? 대출하나? 아니야. 제가 나중에 갚을 여력이 있을까? 신용도는 어떻지? 제가 우리 은행에 굉장히 많은 뭐 집이나 뭐 부동산이나 담보 가치가 있나? 담보물이? 이런 거 따져본다고. 그걸 이제 할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얼로케이션. 할당을 해. 그래서 이걸 배분하는 방법은 이제 이 시장마다 다 달라. 어떤 거를 규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초과 수요에 대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시장을 할당하고. 이제 서로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살려고 할 거니까 이제, 디즈니랜드가 중국에서 디즈니랜드가 하나 개장을 했대네요. 근데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큰가? 근데 뭐 엄청 제일 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개장일 티켓을 팔았는데 5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그 엄청난 그 규모가 5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실제 가격은 몇백 배로 암시장에 팔리고 있다네요. 그 티켓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만큼 공급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가격은 굉장히 낮은데, 수요는 엄청,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냥 블랙 마켓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한번 봅시다. 자, 이만큼의 최대 지불 의사, 실제 지불 처음에 규제하기 전이었어요. 요만큼의 최소 수치 의사, 그 다음에 실제 지불.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 가격밖에 못 받아, 생산자는. 요 가격밖에 못 받는다니까, 이제. 처음에 이 가격 받았는데, 이 가격밖에 못 받아.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에서 요렇게 줄어들었겠죠. 소비자는 예전에 어떤 가격을 내야 했어? 이 가격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가격만 내면 돼. 그러니까 실제 최대 지불 의사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만큼 내가 충분히 낼 의향이 있는데 정부가 이것만 내라고 하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잉여지. 요만큼이 소비자의 잉여로 추가로 돌아가는 부분이겠어요. 추가로. 자, 생산자는
요만큼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고 이 위쪽은 원래 소비자 거였잖아. 이쪽은 당연히 소비자 거죠. 이걸 구분한 이유는 추가로 지금 늘어난 부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를 A, B, C, D 한번 해보면 A, B, C, D, E, F 이렇게 하면 이제 굳이 안 쓰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소비자 잉여는 뭐예요? A, B, C. 생산자 잉여는 뭐였어? D, F. 생산자 잉여가 어디로 떨어졌어 이제? 요 두 개가 사라져 버렸고 얘만 남았어.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A, B, C였는데 A, B, D가 됐네.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거 뭐야? 교재 고시가 벌써 왔어요? 네. 뭐 뿌듯하죠? 갖다 꽂아놓으면. 네.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 이제 변화분 바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A, B, C에서 A, B, D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됐고 C가 됐고 플러스 D가 됐어. 증가한지 감소한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산자는 D, F였는데 이제 뭐만 남았어? F만 남았어. 그래서 PS 뭐만 남았어요? F만 남았어요. 그래서 D, E가 사라졌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 자,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을 소셜 서플러스 이랬고 요 소셜 서플러스에서 뭐가 결정된다? 소셜 웰페어가 결정된다 그랬어. 소셜 웰페어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여기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가 어떻게 된 거예요? 후생이 감소한 거죠. 처음에 있었던 것 중에 이게 사라진 거는 뭐 쉽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이게 사중 손실이다. 사중 손실. dead weight loss. dead weight loss. 조세 부가에만 초과 부담이라고 했어요. 초과 부담 이런 거 아닙니다. 사중 손실이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 이 들어온 목적이 뭐였어요? 너무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쓰니까 소비자를 좀 보호하자. 이게 정부 목적이죠. 너무 돈도 못 빌리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비싼 가격에 돈 빌리니까 낮춰라. 이자 낮춰라.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이었었는데 보호하고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여기 후생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정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지 불분명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가만 내버려뒀으면 가상 후생이 극대화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로 사중 손실이 생긴다는 게 자체가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 개입은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미시경제학 책에서는 정부 개입은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시장이 아무런 흠이 없을 때, 흠이 있을 때는 정부 개입이 비효율적이진 않아.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게 이제 최저임금제인데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썼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뭐가 되면 시장이 독과점 상태면 정부 개입은 반드시 비효율적인 결과로 요거 정리를 엄청 판서량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 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냐면 이 칠판 닦기 이런 거에서 엄청 신경 많아서 딴 거 신경 안 써요. 예? 오케이. 쉬는 시간에 좀 많이. 가격 하한제가 있는데 가격 하한제 그거 가기 전에 한두 군데 좀 체크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그 59페이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고 P바라는 가격 상한 가격이 있고 그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뭐라 그랬어? 초과 수요. 거기 저 다 표시를 해요. 영역을 나누어서 교과서에 지금 연습장에 한번 다 그려봤으니까 빠른 속도로 그 체크를 해봐요. 교과서에. 항상 뭐 얘기한다고? 가격. 두 번째 수량. 세 번째 후생.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항상 그랬어요. 처음 할 때 여러분 귀를 잘 들여놔야 됩니다. 모든 정책은 가격, 수량, 후생으로 평가한다. 가격과 수량을 평가하는 것이 이걸 균형 분석이라고 말하고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잖아요. 균형 분석. 그리고 후생을 설명하는 것을 후생 분석이라서 모든 미시경제학의 분석이 균형 분석과 후생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0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쇠고기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걸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줄 그어놓으세요. 가격 상한제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소비자의 생계에 부담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락 가보세요.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밑줄 긋고 이런 거는 이 강의밖에 없어. 다른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친절하게 지금 밑줄을 긋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에 거기 가격 상한제가 지속이 되면 두 번째 소고기의 쇠고기의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급기야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 블랙마켓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암시장 형성됐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묶어놓은 가격에서 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가격 상한제는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자, 최저임금제라는 건데 가격 하한제. 그 목적이 뭐냐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최저임금제. 밑줄 그어놓읍시다. 가격 하한제 대표적인 사례로 임금이 최소한 어떤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도 있죠. 최저임금. 지금 시급 6,100 얼마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인데 부동층이 지금 20대 30대 부동층이 제일 많다네요. 뭔가 잡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각 당에서 무슨 최저임금제를 9,000원으로 하겠느니 뭐 10,000원으로 하겠느니 뭐 난리예요. 선거 끝나면 다 없던 얘기야. 비일공짜 공약이야. 사실은 여러분이 그 던지는 그 투표의 가치가 좀 높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더라도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겠죠. 그래야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법을 만드니까. 사실은 정부 입법이 많습니다. 거의 그 관료들이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면 이제 법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관료들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60년대 70년대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거의 그 경제 관료들이 특히 기획재정부 뭐 이쪽의 관료들이 거의 주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은 희소한데 없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다 배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폐해도 많지만 나중에 성장론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불균형적 성장을 5대 주력 업종에 대한 불균형적 성장 방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폐해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구의 성장 전략하고 비해서 이 급성장을 한 아시아의 4마리 용 뭐 이러면서 성장이 굉장히 성장률이 다른 쪽에서보다 빨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고 뭐 지나치게 이제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제 파이는 충분히 키운 거 아니냐. 성장론자들은 더 키워야 된다. 아니야, 충분히 키웠어, 파이는. 이제 좀 나눠, 분배론자들이.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정부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어디다 이제 가중치를 둘 건가, 뭐 이게 다르죠. 뭐 경제 민주화 이쪽에. 말은 뭐 선거 때는 뭐 다 경제 민주화 하겠다는 말을 하죠. 어느 한 사람의 그 주장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예. 그런데 그 경제 민주화 그것도 들여다보면 뭐 이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방향성은 맞죠. 방향성은 맞는데 헌법적 가치니까 헌법에 뭐 자기가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데 참 뭐예요 그거를 참 진짜. 그 여러분 잘 좀 들여다보면 좀 듣다 보면 정말 초딩들 같지 않아요? 초딩들 같아요. 예. 죄송해요. 이거 마이크 나가고 그러는데 설마 뭐 일개 뭐 저를 잡으러 오겠어요? 요즘은 하도 뭐 야단이니까 예. 뭐 그런 거 무서우면 어떻게 하늘을 이고 살아? 예. 최저임금제인데요.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제.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줘야 된다. 우리가 가격, 프라이스 콘서티브 평면이라 그랬는데,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이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라 그랬죠, 임금. 그리고 거래량은 뭐라고? 노동, 수요 공급량, 레이버, 수요 공급량. 디맨드 커브가 있고, 이 디맨드가 있는데, 얘 그냥 뭐 레이버 디맨드인데, 그냥 디맨드 써놔요. 구체적으로 이제 노동시장 가면 이제 레이버 디맨드가 뭐에서 결정되냐, 뭐 이런 결정 요인들을 따집니다. 서플라이 커브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균형일 거예요. 이게 W0의 임금 수준과 L0의 수요 공급량 수준에서 시장은 균형일 거라고. 그런데 보니까 항상 약자들은 자기 주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낮아. 임금이 낮은 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급 얼마 이런 거는 정규직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정규직은 월급이잖아. 시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거죠. 이 시급은. 그 말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이 약자들은 자기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임금 수준을 최소한은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묶어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보호 목적은 뭐라고요? 노동 공급자요. 노동 공급자. 근로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최저임금을 시행한다 이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고용 규모가 자 보세요. W0의 임금 수준에서는 이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자와 노동을 공급하는 자가 여기 딱 맞아떨어져 있어. 그 말은 이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을 공급 이만큼 하고자 하고 수요도 이만큼 하고자 하니까 시장은 균형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임금 수준 너무 높아. 기업이 보기에는. 그래서 재계는 항상 최저임금 너무 높다고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시장 균형보다 훨씬 더 뭘 줄이려고 해요? 수요를 줄이려고 하지.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해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이렇게 줄어. 이 임금 수준에서
공급은 이렇게 많지. 이런 상태가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서 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거래 규모는 L0에서 L1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L1으로. 뭐 얘기해야 된다고? 갑자기 뭐 근로자가 보호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아니, 가격, 수량, 후생. 가격 어떻게 되고? 임금 수준이 W0에서 어디로? W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격 효과, 임금이 올라간다. 어디서? W0에서 W 바로요. 임금 수준의 상승, 임금 상승. 두 번째, 수량. 임금은 높게 받아서 좋은데 뭐 고용된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실업자가요. 요 실업자가 생긴다. 왜? 고용 규모를 줄여주니까. 고용이 줄어. 고용량이 줄어. 그래서 시장에는 W 어떤 수준이요? W바 수준에서 나는 얼마든지 비싸니까요. 임금 높으니까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이런 걸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시에서는 그냥 시장에 노동의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이거 누가 강조하니까? 현실 경제를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이 케인지안들이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실업이다. 세 번째는 후생인데요. 이 후생을 보는 이유는 정부 목적이 달성되고 있느냐, 그걸 좀 보자고. 자, 아까 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원래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라고? 요만큼이라고. 이 소비자는 지금 누구예요? 노동시장에서 누가 소비자야? 기업. 그렇죠. 기업. 요 기업. 자,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라 그랬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자, 색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임금 어디까지 받는다고? 여기까지 받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공급자는 원래 요 공급자 잉여가 이 크기였는데요. 여기까지 받으니까 요게 공급자 잉여로 들어오겠죠. 요렇게 최소한 나는 이만큼 높이만 받으면 됐었어. 그런데 이제 요 높이까지 받을 수 있어. 정부가 법으로 규제를 해 놓으니까. 자, 소비자는 요 소비자, 기업, 노동 소비자, 기업. 요 점에서 요 점을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고요. 나머지 이만큼은 생산자, 공급자 잉여가 된다 이것이. 자, 표시를 해보면 요거는 CS 기업의 잉여. 요거는 뭐예요? 공급자, 생산자의 잉여 이렇게요. 요 부분은 날아가 보고 없는데 그 날아간 것을 사중 손실이라고 말한다. dead weight loss, 사중 손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전체 면적이 전부 다 사회가 누리는 잉여일 거예요. 그게 소비자든 생산자든 사회가 누리는 잉여야. 그런데 이게 일부는 누구에게? 노동자에게, 일부는 기업에게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게 사라지고 없다. 이게 사중 손실이. 정부 개입은 반드시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두 번째, 요게 임금은 높은 임금 받으면 좋잖아. 노동자 보호했네. 이렇게 끝날 일이에요? 아니죠. 노동 고용 규모가 이렇게 줄어버려서,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앞에서 안 했던 얘기. 요게 전체가 뭐였냐면 W에다가 L을 곱하면 이게 뭘까요?
W에다 L을 곱하면 노동 임금에다가 노동 고용량을 곱하면 노동자가 전체 받는 소득이야. 이건 노동소득. 이 노동소득이 요 사각형의 면적에서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노동소득이 요 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어떤 게 커 보여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 노동소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 없어. 불분명하다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해야 돼. 달성하지 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달성하지 못했다 이거 말을 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이런 모호한 것들은 이제 뭐 서로 때려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썼는데 보니까 결과가 엄청 좋았어. 그건 또 다른 데이터를 들이대는 거죠. 그럴 수도 있나? 불분명하잖아,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정부가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드 이펙트라는 건 뭐예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 정책 목표가 아니었으면 다 부작용이야. 요거 부작용이죠. 시장에 요거 부작용이죠. 정부가 실업을 원했나? 원한 게 아니잖아요. 사중 손실 이게 원한 거 아니죠? 다 부작용이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좀 읽어 보시는데 잠깐 쉬고 소비자 선택이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 가야 할 때가 진도가 4장이죠. 가겠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제에서 지금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요 독점 이런 걸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또 힘들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비자 선택 이론에 할 게 많으니까 잠깐 쉬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